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모의고사의 두 번째 과목 정비 일반에 대해서 문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초음파 검사 특징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죠. 초음파 검사의 특징을 하나씩 지금 보시면 우선 비파괴 검사 종류 중 한 가지인데 초음파 검사는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따라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내부의 균열을 식별하기 때문에 판독이 객관적이죠. 있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균열과 같이 평면적 결함 검사에도 적합한 특징이 있고 소모품이 거의 없으므로 검사비도 저렴하고 비교적 침투 비파괴 검사나 자기 비파괴 검사 같은 그러한 NDI 종류들 있죠. 그 NDI 종류들은 시험체를 표면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액을 사용하기도 하고 침투액, 그리고 현상제 이러한 액체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소모품이 돼서 다시 또 새로 사서 사용을 해야겠죠.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소모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4번은 지금 검사 표준 시험편이 필요 없다고 나와 있는데 검사 표준 시험편이 필요해요. 샘플이 필요하죠. 샘플 같은 시험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샘플 같은 시험편이 있어야 검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야 그 내부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초음파를 쏨에 따라서 균열 식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초음파 검사 특징은 지금 해설과 같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에 대해서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 표준 시험편이 지금 첫 번째 그림처럼 나와 있어요. 이 표준 시험편이 있어야 내부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즉 표준 시험편이란 말은 피시험체를 말하죠. 피시험체. 내가 직접 시험해볼 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대상물이.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초음파를 발사했을 때 내부의 균열이 어떤 원리로 감지되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따라서 초음파 분석 장비와 프로브가 있는데 프로브에서 초음파를 쐈을 때 다시 되돌아와서 반사가 된 경우에서 중간에 결함이 있을 때 플루 에코라 해서 결함이 지시되는 초음파가 나타나요. 중간에. 다른 그림도 한번 보시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송신했던 초음파와 수신했던 초음파 간격 사이에 어떠한 에코도 없죠. 그런데 중간에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송신 초음파와 수신 초음파 사이에 균열 에코가 발생이 돼요. 이 그림과 같이. 그래서 초음파 검사의 원리나 특징, 기본적인 정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압축성 유체에서 도관이 좁아질 때 속도와 정압의 관계. 공기 흐름은 아음속 흐름과 초음속 흐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음속 흐름에서는 공기 밀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압축성의 유체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초음속 흐름에서는 공기 흐름의 밀도 변화가 발생이 돼서 압축성의 유체로 가정을 해요. 따라서 압축성 유체에서 도관이 좁아질 때, 즉 수축형의 덕트를 지났을 때 속도와 압력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그때는 속도는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하죠. 어떤 이유냐면 기본적인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보시면은 수축형의 덕트와 확산형의 덕트가 있어요. 지금 이 공기 흐름은 아음속 흐름의 공기를 가정했는데 아음속 흐름일 때는 공기 흐름 속도가 느리죠. 따라서 수축형 덕트를 지났을 때는 속도는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하고 이때 이 수축형 덕트를 지나는 그 원리는 우리가 입을 오므리고 호호하면서 불 때 빠른 속도의 공기가 배출됨에 따라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그 원리예요. 그런데 확산형 덕트를 지나게 됐을 때 아음속 공기는 반대로 속도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하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배출했을 때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초음속 흐름에서는 이 모든 게 다 반대가 돼요. 초음속 흐름에서는 반대로 공기 속도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돼요. 왜 그러냐? 공기의 그 많은 분자들이 이 좁은 통로 쪽을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데 분자들이 다 지나가지 못하고 이 부분에 계속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흐름 속도가 계속 이 부분에서 지연되니까 압력이 점점 높아지죠, 이쪽이. 반대로 확산형에서는 많은 공기 분자들이 배출시키니까 공기 속도는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하고. 해설도 지금 보시면은 아음속 흐름 특징은 압력과 속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밀도 변화가 생기지만 무시할 정도이기 때문에 비압축성으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방정식의 이론을 베르누이 방정식이라 한다고 나와 있죠. 암속에서 공기흐름 통로가 좁아지면 속도는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하고, 초음속 공기흐름에서는 반대죠. 빠른 속도로 공기가 밀려 들어오니까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서 계속 뭉치죠. 뭉쳐가지고 이 부분에서 속도는 감소하고 오히려 압력은 다시 증가하고, 초음속과 암속의 공기흐름 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견인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견인 작업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모의고사 때도 항공기체 과목에서 출제가 됐었죠. 항공기체와 정비일반은 또한 겹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견인 작업 지금 주의사항이 첫 번째 보기부터 보시면 당연히 자격이 있는 정비 요원이 해야 되고,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준수해서 비상상황 발생 시에 따른 조치사항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혼잡한 곳에서 견인을 할 때는 양날개 끝으로 사람을 배치시켜서 충돌도 당연히 방지해야 되고, 견인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인원의 안전을 위해 견인봉을 제거한 후 앞바퀴에 고인목을 한다. 지금 4번이 잘못됐죠? 4번은 반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먼저 앞바퀴에 고인목을 하고 난 뒤에 견인봉을 제거해야죠. 견인봉을 먼저 제거하고 고인목도 안 된 상태면 항공기가 혹시나 바람이나 어떤 외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작업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항공기 견인 작업은 토우바 타입과 토우바 리스 타입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설명드렸었고, 토우바 타입은 이러한 토잉카에서 토우바를 연결해서 항공기를 후진, 푸시백하는 방식이고, 토우바 리스 타입은 항공기의 노즈 기어를 토잉카와 장착을 해서 항공기를 푸시백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견인 작업의 기본 주의사항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에 비행 중인 비행기에 작용하는 원심력과의 관계로 옳은 것. 이 문제는 선에 비행 중일 때 원심력과 선의 반경에 대한 공식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죠. 비행속도 제곱에 비례하고 선의 곽과는 반비례하고, 공식을 보시면 선의 비행 시에 원심력과 선의 반경 공식 여기 나오죠. 원심력 공식은 중력 가속도 곱하기 선의 반경, R이 선의 반경이에요. 그리고 항공기 무게 곱하기 비행속도 제곱, 이 값을 서로 나눠서 원심력을 계산을 하죠. 그리고 선의 반경은 지금 이 해설 내용과 같이 중력 가속도와 탄젠트 세타가 바로 선의 각이에요. 선의 각. 따라서 선의 비행 중에 항공기는 선의 각과 반비례를 하고 비행속도와는 비례관계를 하죠. 비행속도 제곱과는 비례관계를 하기 때문에 공식은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벳 머리에 있는 표식으로 알 수 있는 것, 바로 리벳 재료의 종류죠. 이 문제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리벳 재료에 따른 종류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1100, 2117, 2017, 2024, 5056. 그래서 각 재질별로 1100은 리벳 머리가 무표시이고, 2117은 오목점, 2017은 볼록점, 2024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쌍대시, 5056은 튀어나와 있는 플러스 표시인데, 이 각각 리벳 재질별의 머리 표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고, 또 재질에 따라서 아이스박스 리벳으로 분류가 되는 재질이 있어요. 그 재질이 바로 2017과 2024죠. 알루미늄 특성상 상온에 노출되면 열 처리 후에 본래 성질대로 단단하게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이 바로 시호 경화성이죠. 따라서 2017과 2024는 열 처리를 하면 상당히 부드럽게 연화돼서 리베팅하기 정말 편한데, 그 특정 규정 시간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용을 하게 되면 완전히 시호 경화가 돼서 리베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2017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 후에 1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고, 2024는 20-30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아이스박스에 보관을 해서 시호 경화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시호 경화. 어떤 원리이냐?
바로 이 금속이 내부에 분자들이 다 촘촘하게 뭉쳐 있는데 열 처리 후에는 분자들이 막 흩어지게 돼요, 점점. 그래서 성형하기 되게 편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 시효경화로 인해서 그 흩어졌던 분자들이 뭉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점점 단단해지죠, 이 리벳이. 그렇게 되면 성형이 안 되니까 아이스박스에 보관을 해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성질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추워지면 분자 운동이 더뎌지니까 활발하지 못하게 되니까 시효경화가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그리고 종류, 왜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서 쓰는지, 그리고 규정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온에 만약 노출됐을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잘 알아가셔야 되고 2117과 2017 둘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돼요. 구술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두 번째 자리 숫자가 지금 틀리죠. 1과 0 차이가 있는데 1로 표시를 되면 2017을 계량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2117이면. 따라서 상온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요. 열 처리를 하지 않고서도. 그래서 현재 많이 쓰이는 재질 중 하나이죠. 그리고 밑에 지금 규격도 나와 있는데 MS20416 AD 5-8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MS나 NAS 또는 AN 같은 문자 표기법들은 규격이죠. 규격, 리벳 규격. MS 같은 경우에는 군사 표준 규격, 밀리터리 스탠다드. 그리고 20416은 리벳 머리 모양을 나타내요. 420번대면 접시머리 리벳이죠. 카운터 선크 리벳. 그리고 카운터 선크 리벳 외에도 많이 쓰이는 리벳이 바로 유니버셜 머리 리벳인데 유니버셜 머리 리벳은 470이죠. 470. 그 옆에 AD는 2117을 나타내요. 2117. 즉 리벳의 재료를 나타내요. 재료. D, 그냥 D면 2017, DD면 2024, B면 5056, 그냥 A면 1100 이러한 식으로 리벳의 재질을 나타내죠. 5는 리벳의 지름 32분의 5인치, 8은 리벳의 길이 16분의 8인치. 이 내용도 반드시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일 고도에서 기온이 같을 경우 습도가 높은 날의 공기 밀도와 건조한 날의 공기 밀도의 관계. 습도가 높은 날에는 공기 중에 수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의 분자 운동이 낮아져서 활발하지 못해요. 따라서 공기 밀도가 건조한 날보다 작아지죠. 예시를 들어서 두 개의 풍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풍선에는 공기만 있고 다른 하나에는 물과 공기가 차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때 풍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기만 차 있는 풍선이죠. 그러나 물이 차 있는 풍선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죠. 이에 따라서 밀도도 감소하고. 이 내용도 잘 알아두세요. 양력과 항력을 결정하는 요소, 바로 시위선이죠. 시위선. 날개 특성 기준으로 쓰이는 기준선으로 바로 시위선을 쓰이고 평균 공력 시위일도 나타내죠. 날개 앞전으로부터 25% 위치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림도 보시면은 지금 날개의 시위선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날개 앞전과 뒷전에 있는 이 직선이 바로 시위선이고 이 시위선과 상대품 간에 이루는 그 각도가 받은각인데 받은각에 따라서 양력 발생 또는 양력 계수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이 바로 이 직선, 시위선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복합 소재 강화제로 쓰이지 않는 것. 복합 소재는 강화제와 모재로 구성되어 있고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라 그래서 적층 구조라 하죠. 적층 구조. 그 중에서 강화제, 섬유들인데 섬유는 종류가 대표적으로 보론 섬유, 유리 섬유, 탄소 섬유, 아라미드 섬유, 항공기에 이렇게 쓰이죠. 따라서 2번이 틀렸죠. 보통은 섬유 종류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항공기에 많이 쓰이는 섬유가 탄소 섬유를 많이 쓰이죠. 탄소 섬유. 그래서 실제로 최신 민간 여객기나 대부분 항공기들을 보면은 복합 소재가 개발됨에 따라서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787 항공기 같은 경우에 동체와 날개가 대부분이 CFRP로 이루어져 있어요. CFRP는 탄소 강화 섬유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상당히 강도와 강성도 우수하고 온도 변화에 따른 치수 안정성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무게당 강도비도 우수하기 때문에 항공기의 가장 이상적인 재료 중 하나예요. 무게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도 한번 보시면
복합 소재의 기본 구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바깥쪽에 알루미늄 금속이 있죠. 그 가운데에 강화제 섬유, 직물이 들어가죠. 직물, 섬유. 그런데 이러한 구조물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접착제가 발라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재예요. 모재. 모재는 여기 보시면 CFRP, CFR이 탄소 섬유죠. 탄소 강화 섬유. P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녹여서 모재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접착제로. 그래서 층층이 쌓아서 적층 구조를 이루는 거죠. 복합 소재는. 기본적인 정의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복합 소재의 실물인데 지금 유리 섬유는 유리를 녹여서 실로 만들면 이렇게 직물로 만들 수 있어요. 섬유로. 이 직물에 알루미늄을 겉에 같이 혼합해서 강도를 높이는 복합 소재가 있고 그 옆에 탄소 섬유, 탄소 직물을 만들어서 알루미늄과 함께 쓰이는 탄소 강화 섬유 플라스틱 재질이 있고 아라미드 섬유, 노란색을 띠고 있죠. 색깔에 대한 문제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아라미드도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다른 말로 케블라라 그래요. 케블라. 시험 문제 중에서도 노란색을 띠고 케블라라고 불리는 강화 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라미드 섬유죠. 보론 섬유는 텅스텐을 이용해서 섬유로 만든 건데 가격이 비싸고 취급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거의 쓰이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강화제의 기본적인 종류와 특히나 탄소 섬유가 가장 많이 쓰이고 탄소 섬유의 특징 그리고 아라미드 섬유의 기본적인 내용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평형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평형추는 기본적으로 항공기 평형을 얻기 위해서 쓰이죠. 그래서 1번은 맞고 무게중심 한계 이내로 무게중심이 위치하도록 최소한의 중량으로 가능한 전방에 가까운 곳에 둔다. 잘못됐죠.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리 두어야 돼요. 따라서 무게중심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쓰이는 장치인데 주로 납주머니나 아니면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넣고 그 외에는 3번과 같이 영구적 평형추를 이용해서 장비 제거 또는 추가 장착에 대한 보상 중량으로 장착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항공기에 남아있는 평형추 이러한 평형추도 있고 임시 평형추 또는 제거가 가능한 평형추는 변화하는 탑재 상태에 부합하기 위해 사용된다 나와있죠. 이러한 평형추들이 납주머니나 모래주머니 같은 간단한 무게 평형을 위해서 쓰이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2번이 현재 틀렸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그림과 같이 이 부분이 무게중심이에요. 비행기의 무게중심이고 지금 좌우측으로 지렛대가 있죠. 이 지렛대가 서로 평형이 돼야 항공기 무게중심 변화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설명에도 보시면은 99인치 후방 한계에서 평형을 맞추기 위해 왼쪽의 왼쪽의 지렛대의 모멘트와 오른쪽의 지렛대의 모멘트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나와있죠. 서로 모멘트 발생이 같아야 돼요. 즉 완전한 평형을 맞춰야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이 무게중심 전방에 멀리 이 위치에서 밸러스트를 설치해서 이 부분과 가장 전방 부분, 전후방 부분이 서로 움직이지 않도록 평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은 비행 중에 연료 소모나 화물 이동이나 승객 무게, 승객 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비행기는 설계상 허용 한계값 이내로 변화가 되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의 안전성이나 비행성에 지장을 주진 않아요. 그래도 일정 주기가 되면 무게와 평형 작업, 웨이트 앤 밸런스 작업을 수행을 해서 부당한 하중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평형에 맞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밸러스트를 이용해서 무게 중심을 맞춰주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두세요.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마이크로미터는 대표적으로 아웃사이드 마이크로미터와 인사이드 그리고 뎁스, 스레드 네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1번이 틀렸죠. 그림을 보시면 인사이드, 내측 내경을 측정하는 마이크로미터가 있고 외경을 측정하는 아웃사이드 그리고 깊이를 측정하는 뎁스 마이크로미터 마지막으로 나사산을 측정할 때 쓰이는 스레드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종류에 대해서도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그림 중 알맞게 장착된 항공기 가용성 호스 그림을 보시면 지금 2번과 4번이 알맞게 장착된 호스인데 2번 같은 경우에 호스가 느슨하게 장착되어 있죠. 이렇게 장착되는 방식이 바로 호스의 여유 길이 5에서 8%의 여유 길이를 준 상태예요. 왜 여유 길이를 주냐면 지금 1번과 같이 장착을 했을 때 호스 내부에 유체가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그 유체가 상당히 압력이 높죠. 유압계통 같은 경우에도 3000psi까지 올라갈 정도로 고압이기 때문에 그 높은 압력의 유체가 호스를 통과했을 때 호스가 팽창하게 돼요. 팽창함에 따라서 호스가 점점 막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 힘에 의해서 이 연결부, 피팅부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되면 누설이 되겠죠. 따라서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5에서 8% 여유 길이를 주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비틀림이 전혀 없죠. 3번은 지금 비틀림이 있고 비틀림이 전혀 없어야 올바르게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이 호스 장착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수강 중 탄소를 제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 바로 SAE 규격이라 해서 지난 시간에 기체 과목에서 했었는데 철강재료, 미국 자동차 기술 협회의 규격이죠. SAE. 이 네 자리 숫자로 지금 보기들과 같이 표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뒷자리, 뒤에서 두 번째 자리까지 이 두 자리를 보시면 돼요. 이 두 자리 중에서 숫자가 높은 게 바로 탄소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이 규격 식별에 대한 내용, 식별법, 의미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초도의 항공기 제작사에서 측정하여 제공하고 항공정비사가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발행하는 것. 이 해당 내용은 9번 평형추 문제에서도 좀 설명이 겹치는 부분인데 바로 중량과 평형 보고서죠. 웨이트 앤 밸런스 리포트라 해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는 맨 처음에 항공기를 제작했을 때 그 제작 당시의 항공기 자중을 측정해서 항공기의 그 스펙에 제공을 해요. 그런데 그 무게 중심 변화가 비행 중에 연료 소모나 또는 화물 이동, 승객 수, 승무원이나 승객의 무게에 따라서 살짝씩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그 무게중심 변화는 허용 한계값 이내로 변화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비행성이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정 주기가 되면 웨이트 앤 밸런스 작업을 수행을 해서 부당한 하중으로 인해서 비행기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때 참고해서 작성해서 쓰이는 보고서가 바로 중량과 평형 보고서, 웨이트 앤 밸런스 리포트.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정비일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를 5개의 장기간 계류시킬 경우 외부 바람 등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 이 문제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계류. 계류가 영어로 하면 무어링이죠. 무어링 4번. 지금 사진과 같이 주기되어 있는 항공기에 바퀴에 고인목을 고여놓고 항공기가 강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로프로 고정하고 있죠. 이러한 작업이 바로 무어링이라 했었죠. 이 내용도 좀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용 와셔의 사용 목적 중 틀린 것. 와셔는 기본적으로 볼트의 그립 길이를 조절할 때도 사용하고 볼트가 받는 하중을 분산시킬 때도 사용하고 그리고 볼트의 풀림 방지도 쓰이고 볼트와 부재 간의 접촉을 방지해서 이질금속 간 부식이 발생되는 것도 방지를 하죠. 따라서 1번이 틀렸죠. 와셔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평와셔, 플레인 와셔가 있고 특수 와셔들이 있어요. 그리고 락 와셔, 고정 와셔들이 있는데 와셔는 실물이 이렇게 생겼죠. 간단하게 링처럼 생겼는데 반지처럼 생겼어요. 반지 모양으로 생겨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는 형태의 스프링 와셔도 있고 그 옆에 장착된 모습을 보시면 볼트가 어떤 부재 구멍에 삽입이 돼서 반대편에 너트로 인해서 고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립 길이가 너무 길다 그러면은 와셔를 중간에 삽입시켜요. 삽입하면은 그립 길이가 조절이 되죠. 그만큼 띄워져 있던 공간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와셔를 통해서 그 공간을 보상을 하고 볼트가 받는 그 하중을 주변부로 분산시키기도 하고 또한 볼트의 풀림 방지 효과도 있고 볼트가 지금 부재 간 접촉을 방지해주죠. 와셔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이질금속 간 부식 방지 효과도 있고
항공기용 와셔 사용 목적은 항공 기체와 정비 일반에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가 비행하기 위해 날개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비행기 날개의 단면을 보시면 약간 물방울 형상을 띠고 있죠. 그 단면이 에어포일인데 에어포일 윗면은 곡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윗면으로 흘렀을 때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압력이 낮고, 반대로 에어포일 아랫면은 공기 흐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서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 하죠. 이 압력 차압으로 비행기 날개를 들어올리는 양력이 발생이 되죠. 이 원리가 베르누이 정리인데 해당되는 답은 지금 2번이죠. 2번. 그림도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포일이 있고 에어포일 윗면에 흐르는 공기 흐름이 빠른 대신에 압력은 낮고, 반대로 아랫면은 공기 흐름이 느린 대신에 압력은 높고, 이에 따라서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는 그 성질로 양력이 발생이 되죠. 이 원리 아주 간단하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날개에 상반각을 주는 목적으로 만든 것. 이 문제도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 유형인데 상반각을 주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연미끄럼 방지 목적이 있죠. 그림도 보시면은 날개를 위쪽으로 올려서 각도를 준 상반각, 그리고 오른쪽은 상반각이 없는 날개인데 상반각을 다른 말로 처등각이라 하죠. 처등각. 옆놀이 안정성에도 기여를 하고 연미끄럼도 방지하고. 그 원리를 보시면은 비행기가 올바르게 비행하다가 측풍을 받게 됐을 때 약간의 요잉 모멘트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왼쪽 그림처럼 요잉 모멘트가 발생됨에 따라서 전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행 상태를 사이드 슬립, 연미끄럼이라 하죠. 이 연미끄럼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비행기 자세가 계속 틀어져서 안정성에 좋지 않기 때문에 상반각을 줘서 그 회복 기능을 주는 거예요. 비행 중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연미끄럼이 발생된 항공기가 왼쪽보다 오른쪽 날개의 받음각이 살짝 더 높죠. 따라서 오른쪽 날개의 양력이 더 많이 발생이 돼요. 이 원리로 항공기가 자세가 다시 본래의 자세대로 회복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상반각, 처등각 효과는 이 원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날개의 받음각 발생에 따른 양력 차이로 다시 본래의 자세로 회복되려는 성질. 이 성질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니까 반드시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랜딩 기어 랜딩 시 쉽게 변화하지 않는 항력. 그 항력은 바로 간섭 항력이죠. 항력은 크게 유도 항력과 유해 항력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유해 항력에서도 형상 항력과 조파 항력, 간섭 항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형상 항력에 또 압력 항력과 마찰 항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시험 문제에 간섭 항력이 나왔는데 간섭 항력은 항공기 구조물 간 상호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항력이고, 이에 따라서 주로 발생되는 곳이 날개와 동체 사이, 엔진 나셀, 파일론, 착륙 장치 등이 있죠.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날개 뿌리 부분, 그리고 엔진 나셀이나 파일론 부분, 꼬리 날개 부분에서도 간섭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항력이 바로 간섭 항력이에요. 간섭 항력. 이 내용도 기본적으로 좀 잘 알아두세요. 일반적으로 하이드롤릭 시스템 스케매틱 드로잉이 보여주는 것. 이 문제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바로 항공기 유압 계통의 그 흐름 방향을 나타낸다 그랬죠. 사진을 보시면 기본적인 항공기의 유압 계통도이고 레저버에서 최초 작동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압력 펌프에 의해서 압력이 승합이 되고 승합된 작동류가 필터를 거치고 프레셔 레귤레이터를 거친 뒤에 일부 작동류가 어큐뮬레이터로 빠지고, 그 이유는 어큐뮬레이터로 일부 작동류량을 빼놓으면은 고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서지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지 현상은 파동 현상이라 그래서 급격히 높은 작동류가 한 번에 배관에 흘렀을 때 배관이 덜컹거리는 충격이라 그랬죠. 그 현상을 방지해주는 완충 역할을 한다 그랬고, 그리고 체크 밸브를 거쳐서 셀렉터 밸브로 들어가서 액추에이터까지 들어가게 되면 액추에이터를 이 로드를 밀어내거나 다시 넣어놓거나 이 로드의 왕복 운동을 주는 작동 요소 중 하나로 쓰이죠. 지금 작동률을. 그래서 이 기본적인 유압 계통도 흐름을 아셔야 되고 각 계통에 대한 구성품 위치, 역할, 그리고 작동류 특성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종류까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마하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올바른 것.
마하수는 음속분해 속도죠. 3번. 간단하죠. 공식만 아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항공기 기체 수리의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 원래의 재료보다 피치 두께의 치수를 한 치수 크게 만들어 장착한다. 틀렸죠. 보통 기체 수리의 기본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이 있는데 1번처럼 하게 되면 세 번째 항목인 최소 무게 유지가 안 되겠죠. 따라서 1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말들이죠.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도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축 중심으로 운동하는 것 중 맞는 것. 1번부터 한번 보면은 가로축은 옆놀이가 아니고 키놀이죠. 키놀이. 피칭 모멘트. 세로축은 옆놀이. 네, 2번이 맞죠, 지금. 수직축은 빗놀이. 요행 모멘트. 따라서 2번이죠. 이 표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느 축으로 어떤 모멘트가 어떤 조정면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어떤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지 이 표를 좀 반드시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기체나 정비 일반에서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시험 문제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특히 난이도 하 문제로 해서. 특히나 수험생분들이 지금 어느 축을 중심으로 어떤 모멘트가 발생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로, 가로, 그리고 안정은 이 축과 반대되게 세로축은 가로 안정, 가로축은 세로 안정 이런 식으로 좀 암기라도 좀 해두시면 정말 좋아요. 잘 참고하세요. 탄소광이 아닌 것. 이 문제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바로 3번이었죠. 항공기 기체 구조제로는 탄소광이 쓰이지 않는다 했죠. 그 이유가 탄소광은 함유량이 높을수록 경도는 증가하는 대신에 인성과 내충격성 그리고 용접성 이 세 가지가 나빠지는 특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탄소광은 주로 케이블이나 코터핀 등에 많이 쓰인다 했죠. 여기서 인성은 금속이 질긴 성질을 말하고 내충격성은 금속이 충격에 잘 견뎌내는 성질. 그런데 함유량이 높아지니까 이러한 성질들이 나빠진다고 나와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여기서 시험 문제에 또 하나 짚어드리자면 2.0% 이상은 주철료 분류한다고 나와있죠.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금속재료 부식의 일반적인 분류 형태에서 직접 화학 침식의 원인이 되는 일반적인 부식 원인. 지금 보기를 하나씩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엎질러진 배터리 용액, 부적당한 세척, 용접, 땜질 또는 납땜 접합부에 존재하는 잔여 용재, 고여있는 가성의 세척 용액. 네, 이게 맞죠. 1번. 1번이 맞고 2번은 지금 보시면 전기도금, 양극산화 처리 또는 드라이셀 배터리에서 일어나는 전해 반응에 의해 나타난다. 이 원인은 전기 화학 침식의 원인이기 때문에 직접 화학 침식과는 다르죠. 양극으로 분리가 되면은 그 양극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두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흐른 전류가 산소와 접촉되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부식이 돼요. 부식, 침식. 부식과 침식 좀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침식은 표면에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부식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차이도 좀 있어요. 그 용어 차이도 좀 알아두세요. 3번. 합금의 결정 경계로 침식이 발생되며 보통은 합금 구조물 성분의 불균일성이 그 원인이다. 이 원인은 입자간 부식의 원인이죠. 부적절한 열 처리로 인해서 합금의 결정 경계에 침식이 발생되는 입자간 부식의 원인. 그리고 4번은 지속적인 인장 응력이 집중되고 부식 발생이 높은 환경이 공존하면서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장 부식이 원인이죠. 4번은. 금속 조직을 인장력에 따라서 계속 잡아당기니까 조직이 붙어있던 게 살짝씩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 수분이나 산소가 침투됨에 따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부식이 발생되는 현상이고 따라서 직접 화학 침식은 1번. 이 내용 좀 잘 알아두시고 지금 난이도 상문제라 상당히 생소하고 어렵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각각의 부식별 원인 그리고 부식의 정의 그 정도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형 항공기 주기 시 주의사항으로 올바른 것. 항공기 주기 시에는 우선 배터리를 꺼야 되죠.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스위치를 오프해주고 러더 트림 핸들은 0점 세팅 맞는 말이죠. 2번은 맞는 말이고 러더 트림 핸들은 이 제로 세팅이 어떤 것인지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3번, 플랩은 풀다운 위치에 놓이면 안 되죠. 풀업 위치로 넣어서 항공기가 바람 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플랩을 올리는데, 만약 풀다운 상태면 캠버가 증가된 상태라서 바람이 불어도 비행기가 좀 살짝씩 쉽게 움직이기도 쉽고, 강풍이 불면은 잘못하다 항공기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힘을 많이 받아서. 4번은 항공기가 주기장에 가까워지면 일직선으로 천천히 끌고 올 것이라는 말이 좀 상당히 이상해요. 보통 주기장에 가까워지면 항공기가 자력으로 알아서 오기 때문에 유도 신호를 받아서 오죠. 그래서 이 지문도 틀렸죠.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조종실 그림 사진인데, 지금 이 표시된 부분이 바로 트림 핸들이에요. 트림. 오른쪽 사진에도 트림 핸들이 나와 있는데, 비행 중에는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키면 이 트림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따라서 비행 자세를 안정성 있게 컴퓨터가 모든 센서와 감지 요소를 통해서 수평 비행을 하도록 맞춰주는 거죠. 트림. 말 그대로 비행기의 수평을 맞춰주는 장치.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 트림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좀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눈금을 맞춰서 이 포인터를 맞춰주면은 중립이 돼요. 그래서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가 중립 상태가 돼서 제로 세팅이 되게, 0점 조정이 되게 맞춰주어야 되죠. 트림 핸들은 이 장치를 말한다는 것도 좀 참고해 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모의고사의 정비 일반 과목을 모두 문제 리뷰를 마치고, 다음 과목인 발동기에서 문제 리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